안녕하세요. 자, 조직사회학 제 11주차 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직 이미지로서의 조직에서 세 번째인데, 두뇌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두뇌로서의 조직은 이제 두뇌자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네. 그래서 이 두뇌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생각하는 거죠, 생각. 그래서 이건 뭐냐면 조직이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유기체로서의 조직을 얘기를 했는데,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진화하는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뇌로서의 조직의 핵심은 두뇌의 기능, 학습을 하고 학습을 위해서 자기 조직화, 이건 이제 학습을 조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제 우리가 지금 기계적인 조직, 유기체로서의 조직, 그리고 이 유기체가 이제는 뭐냐면 두뇌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조직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조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 두뇌로서의 이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직에 대해서도 조직이 이제는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 조직이 반응을 하는데 생각하면서 반응을 해라. 생각 반응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인간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조직 성원들이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이 두뇌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모건의 분류고, 스콧의 분류에 따르면 개방적인 조직, 그 다음에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조직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현대 조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 뇌가 있는 거잖아요. 뇌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창조적인 생각. 자, 창조적인 생각은 요거의 반대말이 뭐죠? 기계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창조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계적인 조직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계적인 게 합리적 인간과 폐쇄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에 기초를 했다면, 창의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개방적이고 조직 성원에 대해서는 자연 또는 사회적인 조직 성원, 인간관, 이걸 가지고 있는 이 기계적 조직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요게 이제 이런 창의적 조직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창의적 조직이라고 하는 게 요구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 우리가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직을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하면, 개방이라고 하는 게 요구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직의 환경이 굉장히 이제는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환경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폐쇄적인 방식으로는 대응하면 그 조직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조직 생존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기계적이거나 폐쇄적인 조직 유형은 어느 때 적합하느냐? 조직 환경이 단순할 때.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게 맞지만,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현대 조직이 놓여 있는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조직 환경이, 현대 사회 자체가 너무나 분화가 심하고, 분화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요소인들로 짧게 나누어지고 사회가 갈수록,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할 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조직이 복잡한 환경에 대해서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거잖아요. 반응한다. 반응하고 대응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성원들 자체가 집단적으로 창의적으로 행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연하게. 자, 그러면 조직 성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직이 스스로의 조직 성원들을 학습하면서 환경의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이게 이제 창의적 조직이고, 그래서 부제가 학습과 조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습을 스스로 조직해 나가면서 지능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두뇌로서의 조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뇌라고 하는 두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중요해진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적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화한다를 우리가 발전한다라고, 이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적절하게 대응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느냐. 자, 이건 이제 두뇌로서의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유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환경이 변하는 거에 능동적으로 조직이 같이 변할 수 있어야 된다. 유연성과 탄력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고, 조직이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이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죠?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부분이 전체로서 하나가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의 구성 단위들 스스로가 분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창의적 조직의 5가지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창의적 조직은 1. 유연해야 되고, 2. 탄력적이어야 되고, 3. 창의적이어야 되고, 4번 전문적이어야 되고, 5번째로 분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조직을 우리가 창의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창의적 조직이 되어야만 환경에 대응해서 적응하고 발전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환경에 대응하는 거는 조직이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뭘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행동, 조직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과 행동 사이에서는 뭐죠? 생각의 결과, 뭐가 내려져야 되는 거죠?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조직에서는 이 조직의 결정이라고 하는, 조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게 창의적이냐, 어떻게 하는 게 조직 상황에 잘 대응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사고한다, 생각한다.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이게 디자인한다라는 겁니다. 사고하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는 뭐죠? 대안들이 1, 2, 3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즉 두뇌로서의 조직은 조직이 개인 유기체처럼 환경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은 결정이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실행에 대해서 다시 실행의 결과를 보고 다시 또 문제가 있으면 이 피드백을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조직이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데이터 또는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성원이라고 하는 다수 집단이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조직 내에서, 조직 내부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대안모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의 결과, 대안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실행해서 다시 이게 이제 계속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두뇌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걸 합치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실행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한 거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거냐라고 하는 게 두뇌로서의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된다. 자, 요게 제가 영어로 해놨는데, 요게 이제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거기에 이게 이제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이어트 마치 사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거를 줄여가지고 카네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네기 모델. 이건 이제 두뇌로서의 조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과정을 이론화한 겁니다. 자, 그럼 출발점은 뭐냐? 왜 의사결정이 왜 필요하냐?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뜻이에요. 제한된 합리성. 그러니까 기계적 모델에서는 이 합리성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조직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조직이 완전한 합리성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합리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불확실성이냐? 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잘못될 확률이 항상 존재하고,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 다양한 목표가 조직 내에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 목적 또는 목표가, 그거에 대한 견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가치가 다를 수가 있고, 경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베스트 웨이라고 하는 거를 합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합리성이 갖는 두 가지 측면, 1. 불확실성, 2. 내부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이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연합의 결성 또는 동맹의 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부적인 토론,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한 견해를 확인하는 과정. 뭐죠?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서로 상이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 견해의 공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자,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합의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코얼리션 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수에 의해서 어떤 합의된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안을 모색한 걸 가지고 행동에 실행을 한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의 카네기 모델이라고. 그럼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로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얼리션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합리성을 보완하고 보조해주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치나 탐색은 이거의 결과로서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의 키워드는 뭐죠? 제한된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는 이 키워드가 의사결정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마치라고 하는 사람, 아까 이제 사람 이름, 학자 이름이라고 그랬죠? 마치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의 합리성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수정시켰다라는 겁니다. 현대 조직은 합리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합리적 조직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이론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합리적 조직 모델에 기초해 가지고 오퍼레이셔널 리서치라고 하는 OR이라고 이제 우리가 뭐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자료 탐색을 통해서 어떤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이제 조직 모델이 있어요. 또는 여기 이제 MDS라고 하는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합리적 결정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적의 결정,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최적의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경영정보 시스템, MI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전히 합리적 조직 모델의 기초에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두뇌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조직 모델이라고 하는 거와 제한된 합리성은 사실은 상당히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한 그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직의 불확실성이 남겨져 있는 거고, 이 조직의 불확실성을 어떤 방식으로 축소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논리가 기계적 모델에서는 합리적 결정을 추구하는 건데, 제한된 합리성에서는 불확실성의 축소라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 합리적 결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한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이 다양한 정보에 따라서 조직을 재설계하고, 이걸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게 이제 기계적 조직 모델이죠. 이런 기계적 조직 모델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형태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을 하는 걸로 조직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료제 모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직의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모델은 제한된 합리성이고,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합의적 의사결정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카네기 모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관적이고 선형적이지 않은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문제가 이거 있으면 해결책이 바로 이 문제로부터 해결책이 바로 도출된다가 아니라 문제로부터 해결해 가는 과정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결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선형적 단일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로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급격한 변화 및 혁신을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 내부의 조직의 행동에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이 세 가지 조직의 시스템화, 즉 정보 처리를 위한 시스템화, 조직 설계를 통해서 조직의 합리화, 이런 거와 더불어서 가상 조직이라고 하는 유연한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두뇌로서의 조직 단계에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 틀에요. 불확실성, 정보 처리, 실행을 통해서 과업을 수행인데,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조직 학습과 학습 조직, 이게 이제 개념이 어떤 사람은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약간 상이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비슷한 유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학습 조직과 조직 학습은 말을 거꾸로 써놨지만 결국은 핵심은 조직이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과업 수행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피드백 돼가지고 훨씬 더 창의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학습을 해야 된다. 러닝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죠? 불확실성이 축소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러닝이라고 하는 게 조직의 학습인 거잖아요. 오거니제이션을. 이거는 개인의 학습하고는 조직의 학습하고는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학습이라고 하는 게 경영학에서 조직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사이버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거지만 기계인간이죠. 기계인간.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 속성이 있고 인간적 속성이 있는 겁니다. 자, 기계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성,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학습 능력은 떨어지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기계적,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모형에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결부되고 결합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게 최근에서, 그러니까 기계적인 합리성에다가 인간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를 통합함으로써 조직 행동을 창의화하는, 창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조직 이론이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기계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기계 인간 유형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살아있는 두뇌의 활동과 가치라는 거죠. 결국은 뭐죠? 두뇌에 대한 비유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두뇌의 활동과 같은 기계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기계 장치지만, 그죠? 이 기계 장치가 인간처럼 유연성을 갖는다라는 거야. 유연성 플러스 기계 장치.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인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연한데, 이 유연한 것의 목적은 뭐냐? 적응적인 활동, 적응적인 행동. 어디에 적응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기계적 조직 모델은 이게 없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 장치적인 조직 모형에다가 이거를 이제 결합시키는 거죠. 유연성 있고 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적 측면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는 사실은 개방 플러스 합리 모형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서 얘기한 건 뭐죠? 개방 플러스 사회 또는 자연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기계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조직 모델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는 개방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 모델은 개방과 사회가 아니라 개방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여전히 추구하는 모델이다. 다만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자,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뭐죠? A가 뭐를 했어요. 그 결과가 B가 나왔어요. 이 B라는 결과가 좋은 결과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쁜 결과면 어떻게 되죠? 다시 A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A가 A-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서 B-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B-가 오면 끝나고 X면 다시 또 A로 가는 거죠. A-로. 그럼 A-에서 A2가 되고 B2가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경우가 계속 피드백이 돼서 결과적으로 뭐냐? 좋은 결과로 나아간다. 이거를 우리가 자기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하는 거야. 자, 이건 결국 뭐죠? 환경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정적 피드백을 쉬운 말로 하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직 행동을 보정해가는, 그래서 조직의 생존력을 높여가는 거,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방 합리적인 모형에서는 기계적인 모델에 인간적 요소를 도입을 하고,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인간처럼 행동하느냐, 인간적 특성이 뭐냐? 부정적 피드백이다. 부정적 피드백은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시행착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끊임없이 조직 행동을 교정해 가는 거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이버네틱스 이론에서는 자기조절성을 조직이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사이버네틱스에서는 환경의 변화 인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정적 피드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존 행동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비교를 하고 차이를 발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행동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내가 기존 행동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의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보고 다시 새로운 행동을 통해서 기존 행동과 새로운 행동의 차이를 발견해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가는 거죠. 새로운 행동. 그리고 새로운 행동의 결과값을 보고 또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이게 계속 무한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죠.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조직 학습 단계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거는 폐쇄형 합리형 모델이죠. 합리 개방형 모델. 근데 이제 여기에 조직학습이라고 하는 게 오면서 사회, 자연 플러스 개방 모델로 변화가 돼요. 이게 이제 현대 조직 모델입니다. 훨씬 더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개방 합리 모형과 개방 자연 모델의 가장 현실적인 이론적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두뇌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은 뭘 통해서 하느냐? 학습 조직과 조직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자연 개방 모델 또는 사회 개방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직이 결국은 뭐냐면 학습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 학습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 성원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의 전제는 개인이 조직 성원이 똑똑한다고 조직이 똑똑해지는 거는 아니다로 보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이 결과가 반드시 조직이 똑똑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 조직이 똑똑해져야 된다. 스마트한 조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기본 주체가 조직이 이렇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서, 체계로서. 자, 학습은 러닝인 거잖아요. 자, 그럼 조직의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싱글 루프라고 하는 거는 일회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직의 학습 능력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학습하는 거를 학습하는 거. 학습의 학습이다. 자, 이거는 더블 루프다. 이건 뭐죠? 반복 학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복 학습이 똑같은 거를 두 번 한다 이게 아니고 한 번 학습을 하고 학습한 거를 실행을 하고 이 실행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반응을 모색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응 행동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그래서 학습의 학습은 성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한 여러 번 반복하는 반복 학습이 아니라 성찰적 학습이다. 자, 성찰이라고 하는 건 뭐죠? 리플렉스, 되돌아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행동, 그 다음에 또 재행동, 이게 아니고 이거 이제 반복학습이죠. 행동하고 행동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 반성의 결과로 재행동을 한다. 이게 성찰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학습 능력에서 중요한 거는 조직의 성찰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계적 모델이죠. 기계적 조직 모델. 자, 여기서는 정보 소통이라고 하는 건 원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자, 이건 달리 얘기하면 지휘 명령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휘 명령이 이루어졌으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 추궁, 규율과 책임 추궁만이 중요하다. 자, 지휘 명령을 했는데 지휘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의 단순한 기계적 행동을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학습을 매개로 하는 창의적 조직에서는, 이건 이제 학습을 매개로 한 창의 조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직 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양한 정보의 유통, 그리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창의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이 학습 조직으로서 자율적 결정, 창의적인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조직의 학습 능력이 되는 거죠. 즉, 조직의 학습 능력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아니고 수정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느냐를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관료제하고는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걸 창의적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학습 조직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변화에 대한 감수성, 이거 뭐죠?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자,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하나요? 사람으로, 개인으로 비교를 하면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어떤 거를 문제로 인식을 할 때,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해결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문제인식이 없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인 모델에서는 문제인식을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인식을 할 테니까 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학습 조직은 네가 생각해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스스로 생각해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거는 조직인 거죠. 자,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자,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존 원칙과 관행에 대해서 비판적, 이건 뭐죠? 기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의 조직 행동, 이건 이제 기존의 원칙과 관행인데, 기존의 조직이 행해왔던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되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문제 해결이 됐냐? 안 됐잖아. 근데 왜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새롭게 다른 행동을 할 것인가? 다른 행동, 이게 이제 창의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행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방향과 조직적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으로 돌파를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문성 이라고 하는 게 이중순환, 학습의 학습이라고 그랬죠. 학습의 학습. 또는 이거를 성찰적 학습. 이게 가능한 조직 설계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조직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서 조직 설계를 통해서 조직이 이러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 이게 이제 학습 조직의 전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학습 조직에 기초해서 창의적 조직 행동이 가능한 조직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 홀로그래픽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현대 조직 이론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홀로그래픽은 여러분들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론적인 수준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영어로 쓰면. 근데 이게 실행할 수 있느냐, 익스큐션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물음표가 좀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시면 알 텐데,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조직 이론에서 정의가 돼요. 전체 시스템의 특징이 각 부분에 담겨져 있다. 자, 부분이 곧 전체다. 그리고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부분 하나하나가 다 전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다르지 않다. 이게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조직화한다. 자,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건 뭐죠? 어느 한 부분이 변화하면 전체 조직의 변화로 이끌어지고, 반대로 전체 조직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 변화가 바로 각 부분에 반영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직이 생존하고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재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위를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쉬운데 현실의 조직이 이렇게 진짜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홀로그래픽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있죠.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과 전체가 같게 되고 각각의 변화가 곧바로 다른 쪽에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게 DNA로 존재해야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이 하나의 조직은 다양한 단위로 부분으로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DNA가 각각의 동일한 요소의 DNA로 각각의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DNA는 극히 미세한 유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어느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그 몸의 이상이 한 부분에서의 이상이 전체로 바로 표현이 되죠. 전체가 이상해지면 개별 구분이 전부 다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걸 DNA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지능이 있어야 된다. 자, 네트워크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개별 지능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A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면 B에서도 B-C에서도 C-, 그리고 전체가 A, B, C-라고 하는 네트워크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홀로그래픽 구조, 부분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전체의 변화가 부분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체성과 더불어서 부분에 의한 자율적 역할이 서로 상호 연계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유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버퍼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버퍼라고 하는 거는 전체와 부분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각각을 매개해 주는 것을 버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와 부분이 서로 공유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분 및 기능의 중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이 또 존재를 해야 돼요. 각각의 부분이,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A, B, C, D, E, F, G. 그러니까 H가 아니고 다 다른 걸로 돼 있어야 되고, 각각의 경우는 이 각 단위가 최대한의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최소 규정이에요. 최소로만 규정화돼서 최소한의 획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학습, 학습의 학습. 자, 아까 성찰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게 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홀로그래픽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조직 모델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고, 현실에 이런 조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이런 조직 자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된 바도 없고 이론적인 모형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냐면 개방적이고 자연사회적인 조직 성원이라고 하는 개방 자연 모델에 기초한 조직 이론은 이런 이론 모형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조직을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이러한 두뇌로서 조직의 어떤 시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에서의 사례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형, 이게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죠. 소위 말하는 적기 생산이라고 하는 거고, TQM이라고 하는 거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거는 총체적 품질 관리. 자, 이 총체적 품질 관리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기계적 모형에서는 생산 부서가 있고 생산이 끝나면 여기에서 QC를 하는 거죠. 품질 관리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TQM은 뭐냐면 이거 별도의 독립적인 부서로서 품질 관리가 아니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하나가 전체처럼, 전체가 하나처럼 각각의 단위에서 전부 다 QC, 생산과 제조와 QC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홀로그래픽 시스템을
이제 이런 TQM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카이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선이냐면 지속적 개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블 루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뭔가를 했는데 뭐가 이상해.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수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생각하고 성찰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는 것. 지속적 개선. 이게 이제 카이젠이죠. 그래서 요 요소가 사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일본적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요소들이 등장을 했고, 이게 아주 조그마한 이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홀로그래픽적인 요소들이 전 세계 작업 조직에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형 조직 모델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자율적 작업 집단인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부분이 알아서, 자, 예전에는 작업 반장이 시키면 각 단위는 시키는 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는데, 자율적 작업 집단은 우리가 뭘 할지를 알아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 내지는 요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단계면 반자율적 작업 집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 이런 요소들이 전체 홀로그래픽 조직의 단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의 요소로서는 현대 조직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과 조직이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조직 환경에 대응해가는 적극적인 창의적 조직, 이런 거를 현대 조직 이론이 추구하고 있다. 그게 바로 두뇌로서의 조직이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최근까지도 지금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 이거 이제 달성 목표로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